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 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지입니다. 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전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가 됐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쉽고 편하게 이 해양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다양한 해양 환경에 관한 주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진행되는 이 기후위기 또 기후공학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총 8번의 특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데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사항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모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고요. 또 강연이 끝난 뒤에 저희가 Q&A 시간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역시나 추첨을 통해서 6분께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공학에 대한 주제로 디오션 푸른별 구하기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종성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종성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정말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현주소와 함께 기후공학도 함께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의 원인과 심각성을 실감하고 기후공학에 대한 미래 전망 또 논쟁에 대해서 모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는 이제 이 첫 번째 슬라이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뽑은 향후 위기 순위고요. 왼쪽에 있는 순위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한테 닥칠 위기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등이 물가 상승이죠. 여러분 요새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로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재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런 자연재해들이 이제 위기라고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2년 말고 앞으로 10년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보면요. 1등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실패하는 거. 두 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실패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기후와 기상재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는 거.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각각 색깔이 있는데 각각 색깔 중에 이제 초록색에 해당되는 것이 기후와 환경에 관련된 문제고요. 다른 색깔들은 다른 것도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향후 이 기순위 10개 중에서 살펴보시면 10개 중에 총 6개가 기후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들은 이 기후 변화, 환경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기후 나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나사에서 만든 이제 기후 나선이라는 겁니다. 이 기후 나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 각 월별 기온 평균값이 있으면 이 기온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작으면 온도가 낮은 거고요. 원의 반지름이 크면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은 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덧붙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연도로 오면서 굉장히 빨개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년 동안 기온이 점차적으로 쭉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특히 보실 수 있는 거는 1980년대 이후에 지구의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지금 1도가 올랐고요. 뭐 이제 1.1도, 1.2도 이렇게 올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지구의 기온이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실 효과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기 중에 온실 기체라는 게 있는데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다 온실 기체인데요. 이 온실 기체가 지구 온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온실 기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지구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지구가 장파 복사를 해서 이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 이 균형에 의해서 복사 평행 온도가 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지구에 온실 기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지구의 기온은 영하 18도로 유지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온실 기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 에너지를 이 온실 기체가 한번 흡수를 한 다음에 그걸 대기 중에서 지표면으로 다시 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덮여지는 거죠. 마치 우리 온돌 방에서 담요를 덮여놓으면 온돌방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바닥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 효과 때문에 원래 영하 18도였던 지구의 온도가 현재 영상 15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온실 효과가 지구의 온도를 약 33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실 기체의 온실 효과는 사실 우리 인류와 우리 생태계한테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생태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온실 기체라는 거는 대기 중에 농도가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구의 온도를 33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온실 효과가 만약에 10%가 올라가면 지구의 온도가 무려 3도씩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실 기체가 조금만 바뀌어도 지구는 굉장히 민감하게 온도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온도가 1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리 협약에 의해서 1.5도, 2도 이런 그 온도의 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한테 얼마 남지 않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온실 효과가 좀 예전에 비해서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 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그래프는 각각의 온실 기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아산화질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과거 2000년 동안의 이제 기록을 보시면 한 1800년까지는 변동이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때 뭐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온실가스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랑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온 그래프는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세계 인구 변화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변화와 온실기체의 농도의 변화가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유명한 킬링 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빨간색 그 곡선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굉장히 이제 고지대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꾸준히 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지만 온실기체 농도가 쭉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옆에 이제 그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요. 다른 그래프는 산소 농도입니다. 보시면 같이 상소 농도가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실 때 상소 농도가 감소하니까 요새 내가 좀 숨쉬기가 힘들던데 산소 농도가 감소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 있겠지만요. 그건 아니고요. 산소 농도의 변화는 굉장히 미량이라서 이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측하지 못하고 최근에서 이제 관측기기가 정밀해지면서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소 농도가 감소한 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왜 증가했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다 보면은 산소를 같이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나고 산소 농도는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대우림을 파괴하게 됩니다. 열대우림을 파괴했는데 열대우림은 다 아시다시피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열대우림이 줄어드니까 흡수를 덜 하니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소비한 화석연료, 그 다음에 파괴한 열대우림, 이것들을 쭉 계산해 가지고 얼마만큼 산소 농도가 줄어들었냐를 계산해 보면 현재 이 줄어들고 있는 산소 농도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분이 인간 활동에 의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산화탄소 농도 또는 메탄 농도의 증가에서 온실효과가 증가되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면 좀 따뜻해지고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부를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떤 현상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온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폭염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서 나타났던 폭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재작년에 유럽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요. 지금까지 좀 진행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그의 유럽의 여름은 끔찍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40도가 넘었고요. 북유럽이 보통 여름에는 굉장히 우리는 여름 굉장히 습하고 덥지만은 북유럽은 비도 건조하고 시원하거든요. 선선하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지역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40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40도 올라가면 우리는 힘들지만 건물에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지만 유럽은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름을 지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7월에는 149년 만에 폭염이 있어서 뭐 가로수에서 스스로 불타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에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살던 가재가 다 익어가지고 지금 가재가 좀 빨갛게 익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8월이 제일 덥지만 호주는 2월이 제일 덥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40에서 49도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온도가 완연한 이런 폭염이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요새 자연스러운 뉴스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폭염들이 전 지구촌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태계가 이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육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다도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특별히 고수온이나 이런 개념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해양 열파라는 것입니다. 해양의 짧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열파가 전 지구적으로 강화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다속 폭염의 해양 열파가 빈번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아마 올해가 작년보다 더 심각한 해양 열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더우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에어컨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철새 같은 경우에는 더우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산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후나 환경이 바뀌면은 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호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 백화 현상을 돼가지고 산호가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 산호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후위기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게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1900년 이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해수면 상승이 이제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씩 더 가파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0.6mm 증가하다가 1년에 1.4mm 증가하고 최근에는 1년에 3.3mm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2000년 이후 또 2010년 이후에 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0년 동안 상승하는 해수면보다 앞으로 진행될 해수면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발생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좀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그림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가장 이제 저명한 영향력이 있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서 7월에 나오는 표지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죠. 자카르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 자카르타 수도인데 수도에 거의 길게 뻗은 이 벽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벽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육지, 왼쪽이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에 있는 쪽에 이 사원과 비슷한 건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가 육지였는데 거기가 해수면 상승하고 지면이 침강에 따라서 저기가 바다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매년 수천억의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피해가 요새 더 이제 심해지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에 있는 도시로 옮기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보르네오 섬은 아마존에 이어서 이 열대우림이 굉장히 이제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섬이거든요. 근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수도를 이전하는데 근데 그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해수면이 심각하게 이제 상승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투발로의 장관이 유엔 연설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요. 저게 지금 그 유엔 연설을 저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지금 장관이 서 있는 지역이 지금은 바다이지만 몇 년 전에는 저기가 육지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지금 저 투발로라는 섬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섬 전체가 잠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돼서 기후 난민이 발생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리 대중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아직까지는 피해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해수면 상승이 2m가 상승한다면 저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부산에서도 저렇게 저 빨간색이 좀 꽤 많이 있죠. 부산 지역의 상당 부분이 2m가 상승하면 잠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은 왜 일어날까요? 현재까지 해수면 상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 열 평창에 의해서 약 50%를 설명하고요. 나머지 50%는 육지에 있는 육빙들이 녹아가지고 바닷물로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것들이 50%를 설명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빙하가 녹았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육지에 있는 빙하가 많이 녹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프스나 히말라야에 있는
이런 고지혈의 그 만년설 이런 것도 녹았고요. 그다음에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바닷물로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 해수면 상승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육지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우리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습니다. 특히 남극의 빙하는 전체 지구의 물의 2%를 차지할 만큼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지금 얼음으로 얼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가파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점점 가파라진다고 예측되는 것도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대중 강연을 하면 항상 하는 질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그 앞에 앉아 계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했을 텐데 아마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전 지구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항상 힌트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물의 2%는 그러니까 97%는 바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빙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물이 다 녹으면 바다가 얼마나 상승할까? 근데 전 지구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입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더 드리면 이게 어떤 비커에 10cm에 있는 비커가 있는데요. 여기 이 전체 물의 2%를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위가 2%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00m에서 그거의 2%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00 곱하기 100분의 2. 계산이 되시죠? 계산해 보시면 76m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바다에 비해서 육지의 그 밑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조금씩 넓어지겠죠? 바다가 우선적으로 3분의 1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약 60m에서 70m가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준 그림에서 우리 그 해수면이 2m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어디 잠긴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70m가 증가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잠길지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북극의 해빙에 다 녹으면 전지구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요거 답은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꽤 많은 물이 얼음으로 있지만 해빙이 다 녹는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스커피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얼음이 들어있는데 얼음이 다 녹는다 그래서 아이스커피의 수위가 올라가진 않죠. 물에 떠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부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의 해빙은 다 녹더라도 해수면 상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이야기하면 남극에 이제 빙하가 녹을 때 빙하가 이게 아이스크림 녹듯이 슬슬 녹는 게 아니고 빙하가 깨지면서 무너지면서 녹거든요. 남극의 빙하가 무너져가지고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순간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하나 추가적으로 넣으면 곧바로 수위가 올라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전지구 해수면도 남극의 빙하가 깨져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만큼의 해수면은 갑자기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해수면 상승이 지속된다면 요 그래프는 어디 도시가 잠기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m가 상승하면 함부르크가 잠기고요. 그 다음에 한 7m 상승하면 상하이와 에덴버르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작은 지도가 있는데요. 그 작은 지도는 뭐냐면 해수면 높이가 80m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계 지도가 저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하고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뭐 해수면이 저렇게 막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 우리가 미래의 기후를 대충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난화가 아니고 이제 냉각한데요. 이게 보시면 최근 빙하기 때의 해수면입니다. 보시는 분이 빨간색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은 바다지만 그때 당시 육지였던 겁니다. 더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게 옆에 오른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보시면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때 당시 빙하기 당시의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황해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육지였어요. 고로 한반도는 반도가 아니고 그냥 유라시아 대륙의 끝 지역이었어요. 그 대신 일본이 섬이 아니고 일본이 반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먼 과거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18,000년 전,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저 시기에 일본의 조상들이 건너가가지고 지금 일본의 민족이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그때의 해수면, 굉장히 해수면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해의 평균 깊이는 5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해수면이 120m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황해가 다 육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과거의 지구는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을 때도 있고 높았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를 정말로 해양 입장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해양 산성화입니다. 해수면 상승이야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충분히 시간이 좀 있으면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산성화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나 맥주를 먹으면 이렇게 톡톡 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거는 콜라와 맥주의 그 물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산성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콜라가 굉장히 강력한 세제가 되는 건 아시죠? 얼룩 같은 거 콜라로 지우면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그만큼 강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다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가 탄산이 많이 되는 거죠. 탄산이니까 산성, 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의 생태계 중에서 굉장히 산성에 민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조개류냐, 어패류나 이런 다른 갑각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산성화에 이제 노출되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그 수산물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서 해양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가장 위급한 기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진짜로 체감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뭐냐? 그거는 강력해진 극한 기상입니다. 이 극한 기상이라고 했지만 이 극한 현상은 비단 육지 지역만뿐만 아니라 바다 지역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과학적으로 잘 우리가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더 강력하고 잦은 폭염이 발생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강한 겨울 폭풍이 폭설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폭풍 및 폭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새 체감하고 있죠. 강한 집중호우와 홍수가 발생합니다. 이게 작년 베이징인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지금 중국의 강둑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맞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뉴스로 봤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지구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집중호우의 강도가 7%씩 증가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고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홍수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반대로 가뭄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육지에 증발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발이 더 많이 돼서 가뭄으로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물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해진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바닷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닷물 온도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당연히 수온이 올라가고 대기 중에 수증기 양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도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한 산불. 작년 뉴스 보셨겠지만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강하고 엄청 길었던 산불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강해지고 또 폭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도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극한 현상이 더 강하고 더 길게 더 자주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극한 기상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 2도 올라갔을 때, 3도 올라갔을 때, 4도 올라갔을 때 이렇게 IPCC 6차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4도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극한 현상을 얘기할 때는 10년 만에 오는 에서 집중호우가 뭐 얼마만큼 증가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지구 온도가 4도 올라가면 10년마다 오는 집중호우가 3배 증가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10년 만에 오는 집중호우, 폭우가 앞으로 3.3년 만에 한 번씩 올 것이다. 가뭄은 10년 만에 오는 대가뭄이 2.5년 만에 올 것이다. 10년 만에 오는 폭염이 4도가 올라가면 매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다. 50년 만에 오는 폭염도 39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극한 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자주 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기후변화는 기후위기일까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인데요. 45억 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근데 그 45억 년 동안 항상 지구는 기후위기였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도 있고 훨씬 낮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M간빙기라는 거는 지금 13만 년 전인데요. 현재보다 지구 온도가 2도가 높았습니다. 그때도 호모사피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제한대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보다 해수면 고도는 5에서 8m 높았고요. 그리고 최근 빙하기에는 불과 18,000년, 22,000년 전인데 현재보다 온도가 6도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인데요. M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에 걸리는데 10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으로 계산해 보면 0.007도 굉장히 천천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가 천천히 바뀌면 인간도 또는 지구의 생태계도 거기에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최근 빙하기하고 홀로셀 때는 100년에 0.05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인류 세대는 최근 지구온난화는 100년에 1.1도. 그러니까 과거 6,000년 내에 했던 변화보다 20배에 더 빨랐다는 거죠. 앞으로 100년은 100년에 1도 또는 5도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고 생태계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기상이라는 거는 지구의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바뀌면 불균형이 더 심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것 또는 기후변화를 원래대로 되돌려는 것 이런 노력이 아니고 이러한 속도를 늦추는 것. 이 탄소 중립을 해야만이 우리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춰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탄소 중립은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탄소 중립은 여러분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하고 우리의 생태계 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캡처해 흡수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지점. 그래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거. 이거를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마무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2030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아주 계획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지만 사실 그 기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현주소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지수가 2020년 당시 61개 중에 58위였고요.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세계 시민단체에서 기후 악당 국가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 및 그다음에 어떤 그 정책의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꾸준히 시행해야 되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약간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탄소 중립에 대한 예전과 같이 막 그랬던 기대가 그렇게 지금 작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안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랑 우리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후공학이라는 건데요. 기후공학이라는 생각은 뭐냐면 인간의 약간 위험한 발상이긴 한데요. 인간 활동에서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 기술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게 말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어쨌든 기후공학이라는 기술이 최근 들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공학이라는 것은 몇십 년 전부터도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기후공학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여론들이 많으면서 이제 한동안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공학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러 과학자나 여러 어떤 단체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공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탄소 중립처럼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획해가고 저장하자 라는 것, 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조절하자.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조금만 받게 만들자. 그래서 지구의 반사도를 높여가지고 이 온실효과는 지구의 복사 에너지를 조정하는 거니까 그만큼을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됐지 않느냐. 이러한 공학적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남은 시간 동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빌 게이츠인데요. 이분들이 기후 테크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AC라고 해가지고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이슈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기술한테 우리가 포상을 하겠다. 뭐 이게 뭐 10억 달러를 10억을 이제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그런 경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또는 공장이 직접 설치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직접 흡수해가지고 그걸 저장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부작용도 가장 적고 이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흡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다시 화석연료, 전기를 쓰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정말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후테크라는 게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자체만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그걸 이제 흡수해서 이거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제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 드럼통에 넣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딘가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넣은 게 다시 나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를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이제 7억 톤인데요. 근데 이거에 10%를 10년씩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억 톤을 이제 저장해야 되는 거죠. 흡수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양이 될까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저장하려면 대기압이 70배가 돼야 되고요. 고온에다가 고압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임계 상태. 초임계 상태라는 거는 이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이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만들면 그러면 부피가 1.5 곱하기 이제 100만 미터 스퀘어가 된다고 합니다. 큐빅이 된다고 합니다. 뭐 요게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시는데 요것이 이걸 제가 봤더니 잠실 야구장에 약 4,000개에 해당되는 부피라고 합니다. 요런 것들을 바다 깊숙이 아니면 땅 깊숙하게 묻어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하고 이 안정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흡수하지 말고 바다의 생태계가 더 많이 흡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흡수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언 퍼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해양에 이제 철을 막 뿌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어떤 바다에서는 철만 뿌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엄청 이제 많이 성장하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철을 뿌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많이 블루밍이 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면은 그게 땅으로 죽으면서 땅으로 떨어져서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심해에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에 어떤 광석을 뿌리게 되면은 해양의 알칼리성이 증가되면서 탄소 흡수 능력이 증가됩니다. 이런 작용에서 해양의 흡수 능력을 줄이자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 같은 걸 뿌리면은 이제 특수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를 좀 바꾸게 돼서 이런 것들을 부작용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캡처해가지고 저장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적은 편이긴 한데 그건 아직 경제성,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 국립과학공학의학 한림원이라는 데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재작년에 2021년이죠. 발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지구공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태양지구공학을 5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태양지구공학과 관련해가지고 연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태양지구공학 기술을 해서 5개년 연구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태양 복사를 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방법이 이 오른쪽에 있는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그 지구온난화에서 저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구름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에어로졸을 뿌리게 되면은 이 얇은 구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이 구름에 대기 하층에 있는 구름을 더 밝게 만들고 구름을 더 많이 만들고 밝게 만드는 겁니다. 저 바다에 밑에 있는 그림처럼 바다에 이 짠물이 있는 그런 이 소금기가 있는 물들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하층에 구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구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 구름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니까 그러면 지구 지표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이러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한쪽 지역에 이제 구름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동해에 저런 구름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그 구름에 의해서 일본에 뭐 폭우가 온다든지 일본의 가뭄, 중국의 가뭄 이런 것들 오면은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 인접하는 국가들끼리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이 약간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까지 고려하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은 성층권의 에어로졸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요, 지구의 이제 기온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구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보시면 가끔씩 몇 년을 보면은 지구의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화산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열대에 강력한 화산이 발생하면 이 화산이 강력히 폭발하니까 그 화산에 의한 먼지들이, 화산재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된 층이기 때문에 에어로졸이 1, 2년 머물게 됩니다. 거기 체류하면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성층권에 뿌리면 성층권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쫙 이게 전 지구적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럼 골고루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에어로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뿌리는 방법도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대안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설국열차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국열차를 보시면 설국열차 보면은 갑자기 빙하기가 돼가지고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이 열차 안에서만 이제 인간이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간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영화인데요. 근데 저는 기후학자니까 왜 갑자기 빙하기가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는데요. 영화 시작하기 10초, 20초 동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때 사용한 기후공학 기술이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과학자들이 성층권에 지구에 에어로졸을 뿌립니다. 근데 너무 많이 뿌린 거죠. 한 1, 2도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지구온도가 내려가는. 그래서 지구공학에 의해서 갑자기 빙하기가 와서 인간이 멸종했다. 멸망했다. 이러한 이제 지구공학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을 이제 그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공학의 실효성이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기후공학에 있어서 물론 이제 기후공학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기후공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기후공학에 이제 논쟁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전만 해도 기후공학은 약간 금기어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잘 모르는데 인간이 함부로 이게 지구를 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지구온난화보다 더 심각해지면 어떡해? 이런 부작용에 대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기후공학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개의 불확실성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불확실성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한 건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기후공학을 저는 연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후공학이란 논쟁이 탄소 감축 정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책량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탄소 중립과 평행하게 기후공학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같이 우리 기후 환경에 맞는 기후공학 방안, 자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K기후공학, 그것을 발굴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대중들도 기후공학에 대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스페인 속담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해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 스페인 속담은 기후변화가 지구온난화가 되기 전에 만든 속담이지만 지구온난화에 가장 어울리는 속담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요즘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고 또 사실 지금만 해도 굉장히 장마랑 폭염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몸소 와닿는 내용이어서 더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강연해주신 저희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시간 관계상 올려주신 질문들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선별하는 시간 동안 제가 아까 강연을 들으면서 정리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앞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탄소 중립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구 기후가 완벽하게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흔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탄소 중립하면 우리가 기후가 예전의 기후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딱 지금 올해부터 탄소 중립을 완성하더라도 지구의 기온은 천천히 더 상승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상승하게 되고요. 물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지구의 기온이 조금씩 감소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우리가 이제 인간의 스케일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현재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는 최소한의 어떤 대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 듣는 동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먼저 이준호님 질문이네요. 네, 한반도의 100년 이후에는 1도에서 5도 정도의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말씀대로 속도의 기울기만 탄소 중립을 통해서 시간만 늦출 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한국인들은 후손 세대를 위해서 대안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질문에도 있지만요. 탄소 중립을 빠른 시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면 탄소 중립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출할 총 탄소량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후손은 그만큼의 기후 변화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탄소 중립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후손한테 주는 빚이 우리가 지금 후손한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빚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 공학 기술들.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 숲을 많이 조성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추는 이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목일에 정말 이 식물 나무 많이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멋진 세계, 나이스 월드라는 분이 질문 주셨고요.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은 극적으로 이루기가 너무 힘든 듯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발생한 탄소를 없애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탄소 포집이 언제쯤 정상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들어보면은 현재 탄소 포집 기술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한 이제 경제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그 탄소 포집된 탄소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피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송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너무 많이 기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기대려고 한 만큼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빠르게 탄소 포집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호정아님 질문이시고요. 탄소 포집을 바다에 실행을 할 때 이 바다 생태계에 끼치는 악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바다 특히 동해 또 남극해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요. 이제 철을 많이 뿌려가지고 철을 집중적으로 뿌리면은 생태계라는 게 이제 영양분 중에 가장
부족한 그 양의 비례에서 생태계가 자라게 되는데 동해 일부 지역과 이제 남극해 같은 경우 철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철을 뿌리면 특정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막 블루밍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정한 종만 생태계가 되니까 우리 뭐 적조현상처럼 특정한 종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태계의 그 먹이사슬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이제 국제기구에서 그 기술은 이제 금지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지에서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쪽에 너무 편향된 그런 그 영향분을 주기 때문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PJW930님 질문입니다. 네, 탄소 포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로 될 텐데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각 국가가 합의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현실적인 준비 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정말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뭔가 기후공학 기술을 하려면은 국가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간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후공학에 의해서 어떤 나라는 이득을 보고 어떤 나라는 또 손해를 보고 그럼 합의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불균형이 가장 적은 기후공학 기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떤 기후공학을 했을 때 정확한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공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뭄이 있거나 어떤 지역에 호우가 있다. 이런 영향평가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국가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기후변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각 국가들이 그 기금에 돈을 넣고요. 선진국도 당연히 많이 넣어야 되고 전 세계의 합의에 의해서 기후공학 그 기금에 의해서 기후공학 기술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기금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만들어진 피해들 그 피해들을 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첫 강연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더 받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Q&A 시간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유익한 강의 해주신 국종성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끝으로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채팅창 상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링크나 라이브가 종료되고 난 이후 화면 속에 QR코드가 아마 뜰 겁니다. 그쪽으로 접속을 하시고 나의 강의실에서 진행을 부탁드리고 내일 13시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참여 가능하니까요. 잊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 8월 1일 목요일 이 시간에 오후 8시에 진행이 되고요. 해양 플라스틱 위기에 맞설 시민 과학자 되기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홍선욱 박사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바로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